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합격단 6주차 해설 강의인데 6주차가 우리 도시개발법이지요. 따라서 도시개발법이 6문제 나오는데 요걸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주에 도시정비법, 그 다음에 주택법 하게 되시면 공법 전체를 한 바퀴 돌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바퀴 돌 때는 이제 보편적인 문제에서 50에서 60점 레벨, 그 다음에 두 바퀴 돌 때 75점, 마지막 세 바퀴 돌 때는 실전에 가까운 문제 레벨로 갑니다. 그래서 합격단만 복습 잘 하시고 교재 찾아서 한번 쫙 하고 주말에 하시면 실전에 가서 70점, 75점 충분히 나옵니다. 그래서 과락은 절대로 안 나오는 과목이 될 수 있다. 공법으로 합격한다. 자, 오늘 개발법 한번 들어가 봅니다. 어떤 문제가 거의 다 이 문제들은 제가 기출된 문제 위주로 제가 정리합니다. 기출 문제를 어떤 과목이든 가장 먼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3분 이상 문제를 풀어서 암기하셔야 돼요. 개발구역 지정, 옳은 것은, 개발구역 지정이 이제 옳은 것은인데, 자, 이런 것들을 문제 풀 때 항상 문제에다가 옳은 것, 틀린 것 딱 신경을 써놓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항상 기억을 하면서, 그러면 4개 틀린 걸 찾아야 되는 거죠.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은 결합하여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있죠. 결합해서 지정하거나 같은 구역을 분할해서 지정할 수 있고, 분할해서 지정할 때는 각각 면적 1만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세요. 없다가 아니고 있다. 국가가 개발사업 시행자인 경우는 환지 방식의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토지 소유자 동의받아야 한다. 자, 이 지문이 틀렸는데 이 지문이 왜 틀렸는지라고 감이 오는 사람은 실력이 좀 괜찮은 사람,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고 이게 무슨 얘기야 하면 조금 흔들려요. 그래서 자, 우리가 개발계획 짤 때 제가 이제 요 전자펜이거든요, 요거. 근데 요걸로 하면 소리도 나고 좀 감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손가락으로 막 마음이 아팠으니까 하는데, 원래 이제 개발 계획을 짤 때 개발 계획을 짜서 구역을 지정을 하거든요. 요 개발 계획을 누가 짜냐면은, 자, 개발 계획을 구역의 지정권자가 짜요. 요걸 짤 때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소유자와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개발계획 짭니다. 이때 이제 국공유지를 포함해야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환지 방식으로 할 때 특정인에게 유불리하게 환지 처분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농지의 경지정리에서 왔는데 저수지에서 붙어진 논 가진 사람에게 뚝 떨어진 한 1km 떨어진 땅에 논을 줘버리면 비환지라고 하거든요. 날비자 써서. 그럼 환지 수긍을 못 하거든. 그러니까 제자리 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발 계획에 따라서 환지 방식 들어가니까 소유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라. 그런데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할 때는 특정인에게 유불리하게 환지 처분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개발 계획을 짜더라도 환지 방식으로 한다고 국가나 지자체가 자치단체가 직접 할 때는 굳이 동의 안 받아도 개발 계획 짤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주 나옵니다. 국가나 지자체인데 이건 국가 나왔지만 거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일 때 동의 얻으라 이렇게 시험을 냅니다. 꼭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계획관리지역이다. 계획관리지역이다. 그럼 관리지역이네?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네요, 여러분. 도시 외의 지역은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돼요.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10,000 이상, 공업지역은 30,000, 자연생산노지는 10,000, 도시지역 바깥은 30만 이상이어야 돼요. 따라서 3만이 아니고 30만 이상이어야 한다. 그래서 야도 틀렸네요. 개발구역의 지정은 개발사업의 공사완료 공고 1에 해제된 것으로, 해제는 고 되는 날의 다음 날이에요. 공사완료 공고 1의 다음 날, 환지처분 공고 1의 다음 날. 입에 붙어야 돼요. 그래서 다음 날이에요. 그러면 다 틀렸고 정답은 5번이 될 텐데, 개발사업의 공사 완료로 개발구역의 지정 해제가 의제된 경우에는 개발구역의 용도지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렇죠. 도시 만약에 여기처럼 관리지역에다가 구역을 딱 지정하면 30만 이상으로 그 순간 관리지역이 아니고 용도가 도시적으로 바뀌고 동시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개발 사업을 안 해서 풀릴 때는
도시지역은 폐지되고 옛날 용도로 관리적 돌아가고 지구단위 없어져 버리거든. 그런데 공사가 완료돼서 개발 사업이 끝났을 때는 옛날로 돌아갈 땅이 없지요. 그러니까 옛날 용도로 환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자, 5번 다 하셨나요? 자, 여기서 정답을 아마 4번, 3번에서 좀 많이 하실 텐데 그러면 좀 잘못된다는 거. 2번. 자, 개발구역은 원래 지정권자가 꼭 외우셔야 돼요. 지정권자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나 50만 넘는 대도시 시장이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해요. 요 사유가 5가지 아닙니까? 이런 건 정리해 놓으셔야 되죠. 국가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가가 직접 해야 되겠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한다. 일정한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장이 30만 이상으로 제한하거나. 자, 여러 개 시도, 대도시에 걸쳐서 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 해당 지자체끼리 협의를 해야 돼. 협의를 해서 구역 지정할 때 정하는데 협의가 안 돼서 박 터지거나 천재지변 난리가 났다. 그렇다면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해요. 자, 그걸 시험을 낸 거란 말이에요. 아닌 것은 장관이 지정한 사유. 자, 그러면서 2번을 볼까요? 시장운수가 요청을 한대요. 자, 여러분, 시장운수가 도지사도 바로 위에 상급청에 도지사가 있는데 야를 건너뛰고 바로 장관 찾아가 장관님한테 요청을 한다고 두드려 맞고 온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지금 시도지사한테 찾아가서 요청하는 것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요청을 해. 시도지사한테. 장관한테 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됩니다. 2번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역 지정하는 것 꼭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구역 지정에 제한하는 것. 여러분요. 시장군수구청장 찾아가서 제안을 하는데 이때 꼭 명심할 점은 시행자가 제안하는데 국가나 자치단체나 조합은 국가나 지자체는 제안할 이유가 없고, 왜? 제안을 한다는 것은 누구 찾아가서 제안을 하냐면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가서 제안을 해요. 따라서 국가 지자체는 제안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합은 구역 지정에 대한 제안을 한다. 말이 안 되는 게 구역 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 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져야 조합이 뭘 사업 시행을 하지. 만들어지지 않은 조합이 탄생도 안 했는데 지정에 대한 제안을 한다. 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꼭 명심할 점은 국가 지자체 조합은 제안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는 것. 제안할 필요 없고 제안 못 한다는 것. 그럼 시군구에 간다는 것. 이때 소유자 민간 시행자가 제안할 때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들어갑니다. 총수는 안 들어가고. 자, 그러면 틀린 것을 고르시오 했는데 국가, 지자체, 도시개발조합을 제외한, 자, 이건 맞아. 제외한 사업 시행자는 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아니죠. 시장, 군수, 구청장 찾아가서 제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찾아가. 시장, 군수, 구청장. 여기서 틀려버렸어요. 그러면서 자 3번을 외우셔야 돼요. 답은 어차피 나왔으니까. 토지 소유자, 즉 민간 시행자가 제안을 할 때 대상구역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자 동의 얻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제안 들어오면 1개월 내 반영 여부 통보하고 1개월 연장할 수 있고요. 그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안자한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주의하시면. 4번. 개발구역의 지정의 효과. 자, 여러분요. 일단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하면 그 동네는 용도가 도시지역이 아니면 도시지역으로 저절로 바뀌어요.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구역이 해제가 되면 옛날 용도로 돌아가는데 공사가 완료가 돼서 풀릴 때는 옛날 용도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에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구역 지정하고, 자, 개발계획 짜서 구역 지정한다. 3년 되는 날까지 실시계 인가 신청 안 하면 다음날. 그래서 여러분 정상적으로 개발계획을 짜서 구역 지정을 하고 시행자를 정해주고 그 시행자가 정해지면 걔네들이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받거든, 지정권자한테 가서. 원래는 이제 계획을 짜서 구역 지정하고 시행자 정하면 실시계 인가받고 이런 절차가 해요. 정상적으로 구역 지정하고 3년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에 인가 신청 안 하면 지구 단위하고 똑같으니까 3년 되는 날의 다음 날 풀려요. 자, 이럴 때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 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2년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 수립고 시한하면 다음 날 풀려버려요.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5년이지만, 그리고 개발계획 짰다 그러면 또 3년 되는 날까지 실시계 인가 신청 안 하면 다음 날 풀려버려요. 따라서 지금 여기서 나온 것은 답은 1번이 틀렸는데 이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실시계 인가 그러면 다 3년인데 다른 것들을 좀 한번 볼게요. 다른 것들. 지정권자는 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 수립 변경할 때 사업시행자가 여기 또 나오죠.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소유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나 지자체라면. 그 다음에 개발구역 안에 가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대수선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죠. 그 다음 개발구역은 공사완료 공고, 환지처분하면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이거 워낙이 자주 나오는 거죠.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음날. 그 다음에 개발구역 지정이 해제가 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폐지된 것으로 본다. 원칙은 그래요. 근데 공사가 완료돼서 개발구역 풀릴 때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답을 조금 찾아야 되는데 자, 5번. 개발구역으로 지정곳이 된 이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우리가 먼저 원래 우리 개발사업은 선계획, 그 다음에 후개발이거든요. 그런데 개발계획 짜서 구역 지정하는 게 맞지만 자연녹지, 여러분, 자연녹지라든가 생산녹지나 도시지역, 외지역 같은 데는 규제를 엄청 받잖아요. 그런데 신도시 들어선다고 개발계획 짜서 소문이 나면 땅 투기 들어가고 난리 나죠. 그래서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 외지역하고 국토교통부에서 국가 균형 발전하려고 막 지정을 해요. 요런 데 하고, 그 다음에 개발구역 지정지에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다 합쳤을 때 전체 면적 100분의 30 이하인 곳은 먼저 묶고 나중에 개발계획 짜요. 그때 2년 내에 짜면 돼요. 330만이 안 되면.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는 계획을 짜서 구역 지정하지만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 짤 수도 있다. 그게 이제 5가지거든요. 개발계획을 공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개 모집할 때. 그거하고 하면 6가지인데 그런 5가지 사실 알아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딱 보고 개발구역을 먼저 지정되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짠단 말이에요. 문제가 뭔지 파악을 먼저 하셔야죠. 그러면 틀린 거 골라봐. 이 문제 나오면 거의 대부분이 숫자 나오는 거죠. 해당 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곳, 이상인 게 아니고 70% 이상이 녹지지역인데 그런 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면적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아무리 합쳐도 100분의 30 이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70% 이상의 녹지지역이니까 그런 데는 투기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먼저 꼼짝 못하게 묶고 나중에 개발계획 짜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공법은.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이 금방 정답은 2번이죠, 2번. 이런 건 거의 숫자 나오는 게 정답이에요. 30 이하. 그 다음에 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거. 자, 여기서 또 하나. 개발계획을 짤 때 계획을 짜서 구역 지정한단 말이에요. 그 개발계획 짤 때 처음부터 이것저것 다 담습니다만은 개발계획의 내용 중에 4가지는요. 구역 지정하고 난 다음에 천천히 추가로 넣어도 돼요. 가끔 그걸 물어봅니다. 아주 옛날에 한번 물어봤는데 모의고사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외울 때 개발구역 밖에 여러분요.
개발구역을 딱 지정해서 200만 제곱미터. 그러면 개발구역 안에 기반시설을 다 설치해요. 그럼 이런 개발구역 안에 기반시설 설치하는 비용은 개발계획으로 예청할 수 있지만 개발구역 밖에 기반시설 설치해야 되겠다? 이거는 개발구역 바깥이니까 그 비용은 처음부터 산정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개발구역 바깥의 지역에 각종 기반시설 설치할 때 그 비용 부담하는 것. 그 다음에 개발구역 지정하고 협의 매입을 들어갑니다. 수용 방식으로 할 때. 매입이 안 될 때 수용 대상 권리가 어떤 땅에 어떤 권리들이 있는지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권리들이 수용 대상인지, 그래서 개발구역 바깥에 시설을 설치할 때 비용 부담 어떻게 하는지, 어떤 대상 권리가 수용 대상인지 그거 2개 하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 같은 것들을 짓는 이유가 세입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임대주택, 순환개발, 요 4가지. 요 놈은 개발계획 짜더라도 처음부터 안 담아도 돼요.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넣어도 된다. 나중에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가지니까 나중에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넣을 수 있는 게 아닌 거 골라봐라 하면 4개 넣고 딴 거 하나 집어넣고, 아니면 이 중에 하나 내놓고 나중에 넣을 수 있는 거 찾아라, 이렇게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자,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을 골라봐라. 그러면 요 놈이 답이 되죠. 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할 때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하는지, 요거는 이제 나중에는 비용을 처음부터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 하고 어떤 대상 권리가 수용 대상인지는 가끔 시험이 나오니까 모의고사든 뭐든 문제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개발구역 안에서 시장운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걸 찾아봐라. 그런데 이제 개발구역이든 정비구역이든 농사 관련된 거 나오면 허가를 안 받는 거, 뭐 그렇게 하면 쉽습니다. 둘이 똑같으니까 사실은요. 얘네들 뭐 딱 봐도 허가를 받을 이유가 없는데, 자, 관상용 중목에 임시식재는 허가를 안 받는데 경작지 안에서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시죠? 귀에 딱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뭐 하도 들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답이 5번이 되죠. 5번. 자, 여러분에게 펜으로 쓰는 것, 연필로 쓰는 것, 손가락으로 쓰는 것, 손가락이 훨씬 더 편하죠? 마술도 할 수 있어요. 마술. 2줄도 할 수 있어요. 2줄. 2줄도 됩니다. 2줄 동시에. 2줄 동시에 됐는데, 자, 이 하트도 막 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걸 제가 또 지워볼 테니까 이거 싹 지우고. 자, 또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개발사업 시행자. 설명이 다 틀린 것은 이제 이 시행자가 지금은 이제 어려운 게 없습니다만은 좀 더 다음 텀에는 좀 더 수준 높은 거. 그래서 우리 공법 합격단 3바퀴만 돌면 70점 이상은 반드시 나옵니다. 자, 틀린 것은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인 경우에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개발계획 수립 고시일부터 이게 1년 내인데 1년 내에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또는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지자체, LH공사 등을 시행자로 정할 수 있어요. 자, 원래는 여러분 구역에 개발구역을 항상 머릿속에 지정을 먼저 합니다. 지정권자, 시도지사, 대도시 장관이. 그리고 이제 구역 지정하고 시행자를 정한단 말이죠. 시행자를 정하는데 그 시행자 정해지면 걔가 실시계획 만들어서 지정권자 대인가를 받잖아요. 자, 이럴 때 법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개발사업은 3가지 방식이 있지요. 수용 또는 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인데 전체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이 시행자 중에 칠판으로 하면 쫙 그립니다만은 시행자 쭉 있을 텐데 전체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나 조합 이 둘 중에 하나를 우선 정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얘들 정해주고 싶어도 구역 지정하고 1년이 가도록 지정 신청이 안 올라와요. 위법 부당해. 그러면 하염없이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때는 환지 방식이라 하더라도 소유자 조합을 고집 안 해요. 그러면 지자체, LH공사 등을 정해서 네가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행자 변경 사유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1년이 나와야 돼, 1년. 그 다음 나머지는 뭐 특별한 어려운 건 없으니까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다시 또 나올 겁니다. 요 유사한 것들이. 자, 시행자를 변경하는 사유. 우리 변경 사유라는 것은 시행자를 지정한 거예요. 좀 전에 문제는 시행자를 지정해서 변경한다는 게 아니라 환지 방식일 때 소유자나 조합을 우선으로 정해줘야 되는데 야들이 지정 신청 안 올라오니까
굳이 조합이나 소유자를 고집 안 하고 지자체나 LH 등을 정해서 시행케 하는 사유고, 지금 다음 문제는 여러분, 다음 문제는 자, 시행자를 정했다가 딴 놈으로 바꾸는 거예요. 딴 놈으로. 그러니까 이 변경 사유가 네 가지가 있잖아요. 네 가지 시행자를 변경하는 사유 나오면 우리가 뭐 좀 그렇지만은 실시계 인가받고 사업의 착수, 삽질 2년. 그다음에 실시계 인가 신청 안 할 때 1년이거든요. 그러면 변경 사유에 나온 숫자가 2년, 1년인데 2년도 아닌 것이 1년도 아닌 것이 있으면 이건 무조건 틀린 거예요. 2년, 그럼 둘 중에 하나 틀렸고 1년, 둘 중에 하나 틀렸잖아요. 그럼 이제 변경 사유거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시행자 지정이 취소됐다. 변경해줘야지 인가 취소됐다. 이런 걸 어떻게 틀리게 할 수 없죠. 부도 파산 바꿔줘야죠. 이런 게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 지금 2년 나왔고 그 다음에 2년 나왔으니 실제 고수들은 위에 거 보지도 않아요. 4번 아니면 5번 봐버리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2년인데 사업이 착수 안 한다. 그 2년 나오면 맞거든. 사업이 착수, 삽질 2년. 그러면 실시계 인가 받고 2년 내에 사업이 착수하지 않은, 맞지 이놈은? 그러면 얘는 이제 뭐냐? 환지 방식으로 사업 시행할 때 시행자로 지정된 소유자나 조합 둘 중에 하나가 얘들이 지정 고시로부터 1년 내 실시계 인가신청, 자, 실시계획에 인가신청 안 올라온다는 거예요. 1년 내. 인가를 해줬더니 2년이 가도록 사업이 착수하네. 바꿔줘야죠. 그래서 얘는 이제 1년이 아니고 2년이 아니고 1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경사유 4개 딱 보고 자, 2년, 1년이 있으면 그 2년은 인가받고 사업에 착수 안 할 때를 말하는구나. 그 다음에 1년은 실시계 인가신청 안 올라온다. 시행자 지정했는데 왜 인가신청 안 올라와?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틀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용서 못할 부분입니다. 자, 조합 나오죠, 조합. 도시개발 조합은 이건 뭐 100%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래야 재개발 조합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몇 가지만 좀 암기해 놓으세요. 도시개발 조합 설립하려면 자, 7명 이상이 자, 재개발 재건축은 5명이잖아요. 봐봐봐. 재개발 조합 추진위원회 5글자 아닙니까? 자, 도시개발 조합은 먼저 나오지. 도시개발 조합은 7글자. 7명. 꼭 기억을 하셔야 돼. 7명 이상이 정관 만들고 동의를 받을 때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자와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였는데 반드시 조합 설립할 때는 국공유지 포함이 된다는 것. 그리고 동의 안 한 사람들도 당연 조합은 된다는 것. 자, 요거 딱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설립인가를 누구 찾아가서 인가 받냐 하면 지정권자라는 것. 시군구가 아니고 자, 브리즈 지정권자, 구역의 지정권자입니다. 시군구 아니고 정비법, 주택법하고 달라요. 그 다음에 30일 내에 등기함으로써 조합이 성립을 한다. 이렇게 조합 성립하면서 등기를 해야 돼. 등기를. 자, 그러면서 자, 틀린 것은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되죠. 틀린 것은 정말 우리 합격단 이거 여러분 도움 많이 됩니다. 조합은 전부를 한지 방식으로 할 때 시행자 될 수 있죠. 소유자 조합. 조합 설립하려면 7명 이상의 정관을 만들어서 지정권자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설립인가, 인가받은 걸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그런데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신고만 하면 돼요. 조합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개발구역의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글쎄 우리가 정관의 내용까지는 못 외우죠. 지문 5개 다 외워야 된다는 거 몰라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려면 자, 띠로리 나옵니다. 네가 여기서 왜 나와? 국공유지 제외한, 국공유지 포함이죠. 요새 뜹니다. 네가 거기서 왜 나와? 국공유지 포함이죠. 포함. 그래서 토지 면적의 3분의 2, 총수 2분의 1, 나머지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합의 이사는 그 조합의 조합장 겸할 수 없다. 임원 겸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죠? 뭐 당연하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합 틀린 거 골라봐라. 뭐 틀린 거 이런 문제도 아니죠. 이거는 국공유지. 이걸 딱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자, 드디어 이 환상적인 문제가 뜹니다. 이 문제가 여러분 전설의 시험 15회 때 그대로 출제된 문제인데 그래도 우리가 이름을 바꿔야 되잖아요. 보세요. 윤영기 선생도 들어갔고 민법 선생도 들어가고 별별 뭐 나는 무조건 원래 강합격이라고 하려다가 그 일성이 없는 것을 강합격이라고 해서 다 넣어놔요. 자, 이런 문제가 전설의 15회 시험에 실제 나온 건데 이런 걸 풀 때
이 푸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 이걸 알아야 돼요. 토지 소유 현황이 다음과 같아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한다. 자, 필요한 최소한의 수는 몇 명이냐. 자, 그럼 이거 문제에 보면 일단 전체 면적은 줬어요. 2만. 그리고 소유자 총수가 몇 명이냐. 자, 이때 결론은 국공유지 포함한다고 그랬지요. 포함해서 계산해야 돼요. 자, 그러면 둘,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자, 총수가 14명이단 말이에요. 전체 면적이 2만이고 2만. 자, 이렇게 줬어요. 최소한의 동의자 수 하면 여러분 사유지, 개인 땅의 동의를 먼저 받습니다. 그러고도 혹시 동의 요건이 모자라면 국공유지관리청의 동의를 얻는 거거든. 그 다음에 또 논점이 최소한이니까 면적을 큰 땅을 먼저 동의를 받아와라 하는 얘기예요. 동의를. 자, 그러면 일단은 이 문제가 전체 면적의 3분의 2 하고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받았는데도 총수의 2분의 1이 안 될 수 있다. 그러면 그 2분의 1 이상의 동의 얻어야 되니까 자, 최소한 14명이나 7명은 총수 2분의 1이단 말이에요.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이 문제는 이 실제 시험 나올 때 2만 제곱미터에 3분의 2가 얼마냐는 거지 이걸 또 구하고 있어요. 만 제곱미터에 3분의 1이 3,300이니까 나처럼 단순하게 하면 돼요. 3분의 2가 6,666 아닙니까? 두 분 하면 13,300 얼마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1000단위니까 자, 철수, 만기, 찬호, 동엽이, 춘년 우리 부원장님하고 실장님하고 다 들어갔네 여기 지금. 자, 이 2,000짜리 가지고 이 사람들은 부자. 둘, 넷, 여섯. 12,000을 받았네. 12,000을. 그 다음에 송유진 씨하고 해서 13,000을 받았어. 13,000. 아직은 13,000 가지고 13,300 아직 조금 모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엄상궁까지 받으면 돼요. 엄상궁. 그래서 여기까지 받으면 14,000. 그러면 자, 둘, 넷, 여섯, 일곱, 8명이잖아. 8명. 자, 총수의 8명이니까 2분의 1도 넘었고 면적이 3분의 1 되니까 최소 몇 명이냐? 8명이 정답. 이때 우리 중개사법 선생님, 민법 선생님은 동의 도장도 못 찍어봐.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래서 국공유지도 포함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문제 딱 나오면 놀라면 안 돼요. 실전에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전체 면적의 3분의 2, 총수의 2분의 1, 국공유지 포함한다. 요 세 가지만 딱 알고 침착하게 풀면 충분히 풉니다. 그래서 몇 명이냐? 8명이죠, 8명. 자,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이 부분을 다시 내가 이해가 안 돼. 다시 한번 보셔야죠. 그리고 교과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일단, 동의받을 때 전체 면적의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걸 못 외우면 다 꽝입니다, 꽝. 그런 걸 기억을 하시래요. 3분의 2, 총수의 2분의 1. 자, 총회 의결사항 중에 참 이것은 레벨이 한 75점, 80점 레벨이죠. 사실은 나중에 할 건데 미리 두드려 맞는 게 좋습니다. 대의원회가 자, 우리 지금 문제 푸신 여러분들, 해설 강의하신 분들, 도시개발조합에 총회를 반드시 둬야 되지만 도시개발법에서는 대의원회를 둬야 한다, 둘 수 있다. 자, 어딜까요? 자, 이거는 둘 수 있다. 재개발, 재건축은 두어야 한다. 자, 50인 이상일 때. 그러면 이제 총회는 대의원의 권한을 대신하는데 그 중에 정개환 이렇게 꼭 외우셔야 돼요. 자, 이렇게 정관, 개발계획, 환지계획, 수립 변경, 정개환 요거 하고 조합장 뽑는 것, 조합 날려버리는 것 이렇게 조합의 임원의 선임, 합병하고 해산 요거는 반드시 총회에서만 해야 돼. 대의원에서 의결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월권. 따라서 시험에 낼 때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걸 찾아라. 그러니까 이걸 찾아라는 거야. 대행할 수 있는 걸 찾아라. 이게 아닌 걸 찾아라는 거야. 그래서 정관, 개발계획, 환지계, 정개환, 그 다음에 임원 선임, 그 다음에 합병해임, 요 5가지는 총회에서만 해야 된다. 딱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 할 수 없는 거 골라봐라. 감사. 자, 조합장 이사감사가 임원 아닙니까? 선임은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딱 알고 있으면 답이 쉬운데 정개환할 때 환지 예정지에서 확 꽂히면 안 돼요. 왜냐하면
환지 계획을 수립 변경하는 거지 예정지 지정은 이것은 예정지는 임의적 사항이에요. 원래 지정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만은 요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실시계획. 자, 머릿속에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만들어서 지정권자한테 인가받고, 자, 지정권자가 직접 시행할 때는 인가 안 받고, 실시계획 작성해서, 자, 이렇게 되는 거. 문장을 외우셔야 돼요. 사업 시행자는 실시계획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인가받고, 변경, 중지, 폐지할 때도 또한 같다. 하면서 틀린 것은, 이때 만약에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가를 하면 아래 것들 시도, 대도시 의견 듣고, 시도지사면 시군구 의견을 한번 들어줘야 돼요. 실시계획은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되고,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됩니다. 자, 시행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된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실시계획 작성한다. 자,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받은 후에, 자, 사업비 100분의 10 범위에서 증액할 때 인가받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요, 이게 실제 시험을 나올 때 사업비 10% 증액? 늘어나는 건데 왜 인가 안 받아? 자, 실시 인가 받아서 사업비 100분의 10 범위에서 증감할 때는 인가 안 받지요. 자, 그러니까 증감, 인가 안 받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권자가 실시계획 작성 인가할 때 시도지사면 아래 것들 시군구 의견 미리 듣고, 자, 이제 4번 한번 볼까요? 시행자는 사업 시행 면적 100분의 10 범위에서, 자, 면적이잖아요. 면적. 10 범위에서 감소시키자 할 때는 인가받은 실시계획에 관하여 변경 인가받는다. 자, 사업 시행 면적은 100분의 10 범위에서 감소할 때는 인가 안 받죠. 인가 안 받죠. 인가 받는 게 아니고 안 받고도 변경, 경미한 변경.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레벨이 있는 문제입니다만은 사업비는 100분의 10 범위에서 증감을 위한 변경은 인가 안 받습니다. 자, 면적은 100분의 10 범위에서 감소시킬 때만 인가 안 받고. 화이팅! 자, 그 다음에 토지의 수용 방식, 개발 사업 시행. 그 택지를 집단적으로 조성 공급할 때 수용 방식인데 기존 땅값이 너무 비싸다. 그리고 환지 방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시행 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데 여러분요, 특히 국가나 지자체가 사업을 할 때 시행 방식을 변경할 때 여러분 하나만 명심하시면 돈이 많이 드는 방식에서 덜 드는 방식으로의 변경은 돼요. 반대는 안 돼요. 제일 많이 드는 게 수용 사용 방식. 그 다음에 혼용 방식. 그 다음에 환지 방식이죠. 그러면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하기로 했는데 혼용 방식으로 바꿀까? 가능합니다. 혼용 방식으로 했는데 환지 방식으로 갈까? 가능합니다. 환지 방식으로 수용 방식으로 갈까? 안 됩니다. 자, 수용 사용 방식. 옳은 것은 한번 볼까요? 옳은 것은 지자체가 시행자인 경우에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자, 여기서 토지상환 채권은 사업의 시행자가 지정권자한테 가서 발행계획의 승인을 받아서 기명으로 발행하죠. 조성하는 땅 건물의 2분의 1 초과하지 않도록. 특히 민간 시행자는 금융기관의 직업보증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LH나 지방공사도 발행하는데 보증은 안 받아도 된다는 것. 그러면 이제 1번 틀렸고, 지자체인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려면 사업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해야 된다. 자, 여기서 시행자가 누구라도 조합은 환지 방식만 하니까 수용 못하죠. 그 다음에 시행자 누구라도 강제 수용되는데 이때 소유자 그 밖에 민간 시행자가 수용할 때는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 국가나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은 동의 안 받고도 해요. 동의 안 받고도 수용을 할 수 있고 소유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 틀렸어요. 그 다음에 시행자는 조성 토지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지정권자 승인받으면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없다가 아니고. 자, 이런 제도를 뭐라고 하냐? 선수금 제도다. 이렇게. 또는 미리 받는 거. 시행자는 학교나, 자, 폐기물 처리 시설하고 똑같죠. 학폐 이렇게 외워라 했으니까 조성 토지 공급할 때 해당 토지 가격을 감정평가 가격 이하로 정할 수도 있네요. 자, 학교하고 폐기물 처리 시설. 둘 중에 하나.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두 개만 외우는 거예요. 학폐 이렇게.
시행자는 지자체에게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내에서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자, 원형지는 전체 면적의 3분의 1이죠. 원형지는 3분의 1 범위 안에서, 토지 상환 채권은 조성할 땅 건물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발행할 수 있다. 이런 것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정답 4번이었죠. 자, 토지 상환 채권 나오네요. 아까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 소유자에게 그 밖에 민간 시행자는 금융기관의 보증을 받는 것. LH나 지방공사가 발행할 때 보증 안 받는다는. 그 다음에 기명이고 뭐 지정권자 승인 받고 뭐 양도양수 다 되고 하는 것들은 뭐, 자, 틀린 거네요. 틀린 거. 1번은 개념이니까 꼭 읽어보시고, 2번을 초과하지 않아야 되고, 기명으로 발행하고, 자, 토지 상환 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에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등을 고려해서 발행자인 사업 시행자가 정하는 것이 맞지, 지정권자가 정하는 건 아니죠. 지정권자가 정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4번 틀렸네. 이런 것들은 뭐 조금 주의하시고, 이전 가능해요. 양도 질권의 목적으로도 가능하고, 왜? 내 땅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이전할 때는 그 새로 취득한 사람은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취득한 사람의 성명 주소가 그 채권에도 기재되지 않으면 발행자 대항을 못한다는 것. 양도 양수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가능하다. 이런 것들도 조금 신경을 써서 봐놓으셔야 돼요. 자, 원형지 공급. 원형지가 나오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수용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 전체 면적의 3분의 1 범위.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외우는 방법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오해하지 마시고, 원형 탈모 3분의 1, 원형 탈모 3분의 1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원형지만 나오면 3분의 1 외우셔요. 그 다음에 국가나 자치단체나 또는 뭐 지방공사, 공공기관 공모한 자들한테 줄 때는 원형지 수의계약으로 들어갑니다만은 저렴하게, 워낙 저렴하게 주니까 원형지를 공장 짓거나 학교 짓거나 할 때는 경쟁 붙여요.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 들어갑니다. 그리고 원형지는 국가나 지자체는 관계없습니다만은 공급 계약일로부터는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못 팔아먹어요. 자, 공급을 받고 공사 완료를 했다면 5년 지나기 전에는 못 팔아먹는다는 거 꼭 알아놔셔야 돼요. 단 국가나 지자체는 관계 없습니다. 몇 가지가 떠올라줘야죠. 틀린 것은 원형지를, 그렇죠, 공장부지나 학교, 이때 말하는 학교는 대학 캠퍼스 등을 생각하시면 돼요. 개발자 될 수 있고 전체 면적의 꼭 암기 3분의 1, 3분의 1. 원형지 공급 신청서에는 뭐 사용 조건에 관한 서류체 이런 것들은 틀릴 수가 없지요. 자, 원형지 공급 가격 나오면 그냥 감정평가만 하면 안 돼요. 원형지는 개발을 최소화시켜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게 원상태 그대로 주는 건데 그래도 기반 시설은 갖춰요. 그래서 원형지 공급할 때는 감정평가하고, 자, 원형지에 대한 기반 시설의 설치비, 이용을 더해서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해야 되지, 그냥 깔끔하게 감정가격을 한다 그러면 틀려요. 지방자치단체가 원형지 개발자인 경우에 원형지 공사 완료 공고로부터 5년 경과하기 전에도 매각할 수 있죠. 국가나 지자체는 관계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풀릴 정도 되면 70점 정도는 뭐 깔끔하게 맞을 수 있습니다. 자, 수용 사용 방식,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없는 것. 여러분요, 원래 수용 방식으로 조성 다 끝났다. 조성 다 끝나면 이 조성된 토지를 공급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요, 시행자가 조성 토지의 공급 계획을 만들어서 지정권자한테 가서 제출을 해요. 제출인데 이걸 뭐 승인받으라 이렇게 내서 틀리게 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조성 토지는 경쟁 입찰입니다. 경쟁 입찰인데 추첨하는 방식이 들어갑니다. 이 추첨이 여러분 3택지 1공장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3택지 1공장은 330 이하의 단독주택지, 공공택지, 공장, 그 다음에 국민주택지. 그래서 330 이하 단독주택지, 공공택지, 국민주택지, 3택지, 1공장. 요 네 가지만 외워놓으면 추첨 아닌 것, 추첨인 것, 수의계약 아닌 것, 수의계약인 것 다 풀려요. 요 네 가지만 딱 외워놓으면.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없는 것, 330 이하 단독주택지는 추첨이잖아요. 추첨.
추첨입니다. 추첨. 아유, 이런 문제는 뭐 답 주는 문제입니다. 답 주는 문제. 자, 그 다음에 환지 방식할 때 환지 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아닌 것을. 자,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만들어요. 자, 조합인 시행자가 환지 계획 만들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누구한테 인가를 받을까요? 환지 계획은. 자, 환지 계획 인가권자. 환지 계획은 시군구. 그래서 꼭 지정권자 아니라고. 환지 계획 나오면 누구한테 인가받냐 할 때 정 헷갈리면 환지에 점 하나 찍으면 환자들은 시군구에 가서 보건소에서 공짜로 치료받는다. 환자들은 시군구 꼭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청인 아닌 시행자는 환지계획 작성하면 시군구 청장한테 인가받는데 이걸 지정권자로 바꿔 쓰시면 됩니다.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환지계획을 짤 때 환지계획 만들어서 인가받고 공사를 할 거 아니에요. 공사. 그러면 이거는 절차만 잘 봐놓으면 이런 거 답이 찾아져요. 자, 여기서 청산금 결정이 뭐냐고 못 외워도. 자, 환지계획 인가받고 공사하고 환지 처분하고 난 다음에 청산 들어가는데 이 청산금 결정은요. 환지 처분할 때 결정을 하고 다음날 확정이 돼요. 그럼 3월 1일 날 공사 끝나서 환지 처분에 공고를 했다. 3월 1일 날 결정을 하고 2일 날 다음날 확정돼서 주세요 받으세요 한단 말이죠. 그런데 환지 계획을 만들었는데 그 계획에 담을 내용이 아직 공사도 안 했는데 청산금 결정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따라서 환지 계획에 포함할 사항이 아닌 것을 몰라도 좀만 생각하면 답이 보여야 해요. 전체 절차.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정비법 합니다만은 도시개발하고 정비법에서 재개발, 재건축은 전체 절차의 흐름만 알아도 답이 찾아지는 게 몇 문제 나옵니다. 그것만 잘 봐도 따라서 저런 것들은 5번이 정답이고 찾아져야죠. 나머지는 지금 안 해도 괜찮고요. 자, 환지 방식. 틀린 것은 자, 시행자는 규약으로 정하는 목적 외에서 일정한 토지로 환지를 정하지 않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고 그 중에 일부를 채비지로 정하여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이 채비지라는 단어가 그야말로 이 비용에 대체하려고 별도로 정한 땅이에요. 기술 좋아져서 한자를 다 인식합니다. 이하가. 거의 인공지능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한자말만 이해를 해도 훨씬 더 공부하기 좋아요. 공적인 목적으로 따로 빼놓는 것을 보류시킨다. 보류지. 그 중에 일부를 팔아가지고 경비에 쓰려고 지정한 땅을 채비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자 1번 질문 맞고 2번 환지 예정지를 필요하다면 중간에 지정할 수 있고 뭐 나중에 자세히 설명합니다만 그 다음에 시행자는 채비지 용도로 예정지 지정된 경우에는 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를 미리 자 공사 도중에 채비지인 부분의 공사가 끝나면 예정지 지정할 수 있고 채비지에 대하여 예정지 지정하면요 공사 도중에도 시행자가 사용 수익하거나 미리 처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의할 점은 채비지는 언제나 환지 처분하고 난 다음에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하면 틀려요. 공사 도중에도 미리 할 수도 있습니다. 채비지. 그 다음에 군수는 공동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채비지 중의 일부를 집단으로 지정하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은 틀리게 아니고요. 채비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 처분 공고된 날에 소유권 취득한다. 다 틀렸죠. 자,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가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 그래서 만약에 보류지에 대해서 환지계획으로 자, 만약에 양천 구민회관 지을 땅, 그럼 양천구에서 가져가요. 자, 환지계획으로 양천 시민, 구민 도서관 용지, 그러면 교육청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꼭 문장을 외우셔야 되는 게, 자, 채비지는 사업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 공고 일의 다음 날에 권리 취득하는 게 기본입니다. 환지처분 공고된 날에 다음 날. 그래서 문장을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다음날. 그래서 틀린 것은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이런 문제도 수준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읽어 놓으시고 자, 도시개발채권. 이 도시개발채권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토지 상환채권하고를 비교를 해 놓으시면 참 좋은데 제가 밴드나 카페에다가 채권 4개를 비교해서 한 방에 올린 자료들 다 있어요. 뒤져보면 그걸 다 출력을 해서 줄쳐서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토지상환 채권은 사업 시행자가 발행하고 지정권자한테 가서 승인받아서 조성할 땅 건물의 2분의 1 넘지 않도록 기명식으로 발행하고, 자, 수행 방식으로 할 때 도시개발 채권 전업은 누가 발행하냐? 시도지사가 발행하고 행정안전부 장관, 그 유명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승인받아서 무기명으로 등록하여 발행하거나 무기명으로, 며느리 세 보낸 사건 여기서 나와요.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고, 자, 이게 도시개발 채권을 시도지사가 발행을 하면 국가나 지자체, LH나 지방공사 등의 그 공적 주체로부터 공사에 도급계약 체결하고자 하는 자들이 사야 돼요. 공사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그 다음에 이제 소유주나 조합, 기타 민간 시행자가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실식에 인가받으려면 3.3제곱미터당 3만 원에 해당하는 도시개발 채권 안 사면 인가를 안 해줘요. 그래서 이제 도급계약 체결하려고 그런다. 형질 변경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샀단 말이에요. 사가지고 이 매입 필증을 제출해줘야 돼. 그러면 만약에 서울시로부터 1,000억짜리 공사를 도급계약 체결하려고 건설회사가 이 채권을 샀다. 그러면 채권은 가지고 있고 매입 필증을 서울시에 제출하면 서울시에서는 5년간 이걸 보관을 해야 돼요. 그래서 도시개발 채권이라고 그러면 시도지사가 발행한다. 그러면서 뭐 토지상환 채권하고 비교를 하셔야 돼요. 자, 옳은 거네요. 4개 다 틀렸다. 20번 문제까지 맞춰버리고 만점 나오면 뭐 기분 좋죠.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발행하는 거 아니죠. 얘는 토지상환 채권 발행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틀렸고, 지정권자가 아니고 도시개발 채권 행안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소멸시효, 원금 공법이니까 5년, 이자는 이자니까 2년. 다 틀렸죠. 원금 5년, 이자 2년. 도시개발 채권은 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 무기명으로 발행하죠. 무기명으로. 토지상환 채권이 기명으로 발행하고. 다 틀렸네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 채권의 상환기간은 짧게는 5년 내지 길면 10년 이내 범위에서 조례를 정하는데 맞는데 요걸 빼고 시험 낼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럼 틀렸죠. 요거 꼭 문장을 외워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 도시개발 채권을 시도지사가 발행한다는 것, 행안부 장관 승인받아서 무기명으로 발행한다는 것, 요 상환기간 외워놓고 소멸시효 딱 외워놓는 거예요. 요 정도가 만약에 20문제, 오늘 이제 개발법 20문제 했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15개 이상 여러분들 실력 한 30분 시간 딱 재서 풀었는데 15개 이상 맞췄다.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10개 정도 맞췄다. 그러면 이제 상급 수준이고 15개 이상 맞췄다 그러면 공부 짱짱하게 하신 겁니다. 그럼 나는 10개도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떡하냐? 발전 가능성이 그만큼 있으니까 더 좋은 거죠. 그래서 3개 맞췄다. 나중에 17개 맞출 수 있잖아요. 그래서 희망은 항상 우리를 춤추게 합니다. 그래서 개발법 20문제 해설 강의가 끝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요, 이 정도 문제들이 술술술술 풀릴 정도 돼야 시험장 가서도 자신감이 생기는데, 그러려면 낯선 용어들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되겠죠. 낯선 용어들. 제가 왜 지우냐면 지워야 돼요. 지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갑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요 포기는 김장할 때나 필요한 거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좀 문장 길어요. 당신이 되고 싶은, 우리 여러분들이 되고 싶은 공인중개사 있다면 자부심 가져라. 이거 엄청나게 족보에 올라갑니다. 당신 자신한테 기회를 주라. 공부하라는 얘기죠. 공부. 스스로가 형편없다 생각하지 마라. 그래봐야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 제발 나이가 많다. 안 헤어진다. 좌우로 고개 좌우로 하지 마시고 우리는 위아래로만 나는 할 수 있다. 그까짓 것 별거 아니다. 평균 60점이다. 60점인데 뭐 못할 거 없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래서 목표는 높이. 나는 공법 75점, 8점 딱 세워놓고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합격하고 그 다음에 한 5년 해서 거래질서 문란시켜서 빌딩 주인, 조물주의 주인, 건물주 꼭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자격증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자격증이 있는데 안 하는 거하고 없어서 못하는 거는 천양지차입니다. 그래서 이 말 딱 기억을 하고 나는 무조건 합격할 수 있다를 머릿속에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명작 공부 좋은 말 많이 합니다.
자, 아직도 합격단 신청을 해도 되나요? 어쩌나요? 유튜브로 이제 강의를 하니까 됩니다. 얼른 하세요. 이 좋은 걸 왜 안 합니까? 요거는 ISK가 아니고 소문자 LSK 공법 매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개발법 해설 강의인데, 자, 유튜브로 보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누르고 요거를 공유 쪽에 파트에서 공유를 잘 찾아서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공유를 하세요. 널리 수험생한테 이롭게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나만 이거는 누가 되면 내 떨어지는 시험이 아니고 같이 합격하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 누르고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손가락 놀지 말고 공유를 해서 같이 공부하는 사람하고 좀 같이 공유를 나눠서 같이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